평범한 아파트 단지. 화요일 저녁 7시. 현주는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10살 딸 지민이와 8살 아들 준서가 TV를 보며 깔깔거렸다.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남편 진우는 무역회사 과장이었다. 성실했다. 가족을 사랑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았다. 결혼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 피웠다는 의심을 받은 적 없었다. 현주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그날도 진우는 평소처럼 8시에 퇴근했다. 넥타이를 풀며 현주에게 미소 지었다. 아빠라고 달려드는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완벽한 가장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났다. 진우는 샤워를 하러 갔다. 현주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소파에 놓인 진우의 재킷을 발견했다. 세탁기에 넣으려고 집어드는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영수증 한 장. 현주는 무심코 주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카페 르몽드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한 조각, 14,500원. 날짜는 오늘. 장소는 일산. 진우의 회사는 강남이었다. 현주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닐 거야. 거래처 미팅이었겠지. 그런데 왜 케이크까지? 현주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작은 열쇠 하나. 빌라 마크가 새겨진 열쇠였다. 집 열쇠도 차 열쇠도 사무실 열쇠도 아니었다. 낯선 빌라 열쇠. 그 순간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멈췄다. 현주는 황급히 영수증과 열쇠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재킷을 소파에 올려놓았다. 진우가 나왔다. 물기 머금은 머리로 미소 지었다. 왜 멍하니 서 있냐고 물었다. 현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현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평온한 얼굴. 12년 동안 함께 잔 얼굴. 하지만 그 작은 열쇠 하나가 현주의 마음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현주는 결심했다. 확인하기로. 그녀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남편의 재킷에서 영수증을 다시 꺼냈다. 카페 르몽드. 일산. 현주는 차를 몰고 일산으로 향했다. 1시간이 걸렸다. 카페를 찾았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다. 카페에 들어갔다.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직원에게 물었다. 어제 오후에 이런 남자 손님 왔었냐고. 키 크고 30대 후반 회사원 차림이었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골 손님이라고 했다. 자주 온다고. 항상 여자 손님과 함께 온다고. 현주는 숨이 막혔다. 여자? 어떤 여자냐고 물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라고. 항상 다정하게 손잡고 온다고. 현주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카페를 나와 차에 탔다. 손이 떨렸다. 핸들을 잡을 수 없었다. 진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일산에서 다른 여자와. 현주는 울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더 확인해야 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주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몰래 조심스럽게. 목요일 저녁 진우는 야근한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다. 차를 타고 일산으로 향했다. 현주는 뒤따라갔다. 진우의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빌라 앞에 멈췄다. 진우가 차에서 내렸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 열쇠. 현주가 주머니에서 본 그 열쇠. 진우는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현주는 차 안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봤다. 10분 후 불이 켜졌다. 2층 창문, 그리고 커튼 사이로 보였다. 진우가 누군가를 끌어안는 모습. 여자. 긴 머리의 여자. 현주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눈앞에서 무너졌다. 그날 밤 현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진우보다 먼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저녁을 준비했다. 아이들을 재웠다. 그리고 진우가 돌아왔을 때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야근 고생 많았다고. 밥 먹었냐고. 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회사에서 먹었다고. 피곤하다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12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나는 이 남자를 전혀 모른다.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이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현주는 몰랐다. 챕터 2. 최악의 비극과 기적 같은 희망. 다음 날 현주는 다시 그 빌라로 갔다. 낮 시간. 진우가 회사에 있을 시간. 현주는 차에서 내려 빌라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 예쁜 얼굴. 임신한 배. 현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다. 여자는 현주를 보고 당황했다. 누구냐고 물었다.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혹시 이 사람을 아냐고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자 여자가 우리 남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현주는 내가 그 사람의 아내라고 말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거짓말이라고. 진호 오빠는 미혼이라고. 현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미혼? 우리 결혼한 지 12년이고 아이가 둘이라고. 여자는 뒤로 비틀거렸다. 벽을 붙잡았다. 입을 틀어막았다. 두 여자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들이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현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현주는 집안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부엌, 침실. 마치 진짜 가정처럼. 사진이 있었다. 액자 속에 진우와 이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미소 짓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현주는 액자를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언제 찍은 사진이지? 1년 전? 2년 전? 여자가 울고 있었다.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현주는 여자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였냐고. 진우와 언제부터 만났냐고.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3년 전이라고.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진우 오빠는 자신이 미혼이라고 했다고. 부모님도 없고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다고. 현주는 헛웃음이 나왔다. 부모님도 없다고. 진우의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있었다. 자주 오가며 지냈다. 여자는 계속 울었다. 1년 전에 결혼했다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친구들만 불렀다고. 현주는 숨이 막혔다. 1년 전? 그때 진우는 무슨 핑계를 댔지? 그때는 회사 프로젝트가 바빴다고 주말에도 출근했었다. 여자는 배를 쓰다듬었다. 임신 6개월이라고. 진우 오빠가 정말 좋아했다고. 아들이라고. 이름도 지어뒀다고.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울었다. 소리 없이 격하게 울었다.
12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남편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3년 동안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다. 현주는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은 자신의 얼굴. 12년간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자신.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현주는 여자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울지 말라고. 잘못은 당신이 아니라고. 우리 둘 다 피해자라고. 여자는 고개를 들어 현주를 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 현주는 물었다. 이름이 뭐냐고. 여자는 대답했다. 수진이라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은 현주라고. 진우의 법적 아내라고. 두 여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현주가 말했다. 우리 모두 속았다고. 진우한테.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뭔가 해야 한다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하냐고. 자신은 임신했고 갈 곳도 없다고. 현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일단 침묵하기로. 진우에게 들키지 않기로.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진우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무슨 목적인지. 현주는 수진에게 부탁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진우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자신도 그럴 거라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자는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서로 도와가며 진실을 밝히자고. 현주는 빌라를 나섰다. 차에 탔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지민이와 준서,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수진의 뱃속 아이. 현주는 결심했다. 아이들을 지키기로. 진실을 밝히되 아이들만큼은 지키기로. 그날 밤 진우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안으며. 현주는 미소로 맞이했다. 저녁 먹으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현주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침묵이 더 큰 비극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챕터 3. 낯선 인물과의 조우 첫 반전. 2주가 지났다. 현주는 진우를 계속 감시했다. 몰래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카드 내역을 조사했다. 스케줄을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진우는 일주일에 3일은 수진의 집에서 잤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주말은 현주의 집에서 잤다. 완벽한 스케줄이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 현주는 수진과 자주 만났다. 몰래. 카페에서, 공원에서 정보를 교환했다. 수진도 진우의 물건들을 뒤졌다. 서류, 통장, 명함, 그리고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다. 진우는 2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2개의 이름. 김진우와 김진호. 현주와 결혼할 때는 김진우, 수진과 만날 때는 김진호. 두 여자는 경악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진우는 2개의 이름을 쓰는가? 현주는 더 파고들었다. 진우의 과거를 조사했다. 회사에 알아봤다. 친구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우는 원래 김진우였다. 12년 전에 이름을 바꿨다. 김진우로. 왜? 이유가 뭐지? 현주는 계속 조사했다. 그리고 진우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15년 전 진우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은희.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폭력. 진우가 은희를 때렸다. 심하게, 자주. 현주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진우가 폭력을 쓴다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손 찍어만 적 없는 진우가 현주는 은희를 찾기로 했다. 어렵지 않았다. 주민등록을 추적했다. 은희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었다. 재혼해서 아이도 낳았다. 현주는 부산으로 갔다. 은희를 만났다. 은희는 현주를 보고 놀랐다. 왜 자신을 찾았냐고. 현주는 말했다. 진우의 아내라고. 아니, 진우의 한 명의 아내라고. 은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진우가 또 그런 짓을 하냐고. 현주는 물었다. 또 무슨 뜻이냐고. 은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15년 전 자신도 진우와 결혼했다고. 진우는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였다고. 1년은 행복했다고.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진우가 자주 집을 비웠다고. 야근, 출장이라고 핑계를 댔다고. 은희는 의심했다. 미행했다. 그리고 발견했다고. 진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은희는 진우를 추궁했다. 진우는 처음엔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를 들이밀자 인정했다. 그리고 진우는 은희를 때렸다. 처음으로. 심하게. 은희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혼 소송을 걸었다. 1년 동안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했다. 그 후 진우는 이름을 바꿨다고. 김진호에서 김진우로. 과거를 지우려고. 현주는 멍하니 은희를 바라봤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은희는 현주에게 경고했다. 조심하라고. 진우는 위험한 남자라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남자라고. 현주는 물었다. 목적? 무슨 목적이냐고. 은희는 대답했다. 돈이라고. 진우는 항상 돈이 필요했다고.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그래서 여자들을 이용했다고. 결혼하고 돈을 뜯어내고 버렸다고. 현주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자신도? 수진도?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라고. 그리고 빨리 벗어나라고. 현주는 서울로 돌아왔다. 수진을 만났다. 모든 것을 말했다. 수진은 울었다. 자신도 현주도 은희도 모두 진우의 먹잇감이었다는 것을. 두 여자는 결심했다. 진우를 끝장내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그러나 그녀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진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공범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범은 현주가 절대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챕터 4. 주인공의 희생과 헌신. 현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반겼다. 엄마라고 달려들었다. 현주는 아이들을 꽉 안았다. 눈물이 났다. 지민이와 준서.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들의 가정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현주는 결심했다. 아이들만큼은 지키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진우가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로. 하지만 여전히 미소 지으며. 현주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진우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다. 현주는 진우를 바라봤다. 12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남자. 이 남자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돈줄이었다. 이용당한 것이다. 현주는 참았다. 분노를 삼켰다. 아이들 때문에. 다음 날 진우가 회사에 간 후 현주는 진우의 서재를 뒤졌다. 서랍을 열었다.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보험 서류. 현주 명의의 생명보험. 5억 원. 수입자는 진우. 현주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더 뒤졌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대출 서류. 현주 명의로 3억 원을 빌렸다. 담보는 현주의 집. 현주는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가입되고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언장. 현주가 쓴 것처럼 되어 있었다. 자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진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현주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급히 만나자고. 카페에서 만났다. 현주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 보험 서류, 대출 서류, 유언장. 수진도 놀랐다. 그리고 자신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다음 날 수진이 전화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도 똑같다고. 생명보험 5억, 대출 2억, 유언장. 두 여자는 경악했다. 진우는 둘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현주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수진이 말렸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진우는 교묘하게 서류를 위조했다고. 필체까지 완벽하게 흉내냈다고. 현주는 절망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아이들을 지키나? 그때 수진이 말했다.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고. 진우를 함정에 빠뜨리자고. 현주는 물었다. 어떻게? 수진은 설명했다.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진우를 자극해서 실수하게 만들겠다고. 그 순간을 포착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현주는 걱정했다. 위험하다고. 수진은 임신했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냐고. 수진은 미소 지었다. 괜찮다고. 자신의 아이도 지켜야 한다고. 그러려면 진우를 끝장내야 한다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하겠다고. 두 여자는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후 수진이 진우를 만났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하지만 슬쩍 말을 꺼냈다. 자신이 진우의 과거를 알게 됐다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도 안다고.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물었다. 누가 말했냐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사실이냐고. 자신을 속인 거냐고. 진우는 부인했다. 거짓말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한다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있다고. 사진도 있고 서류도 있다고. 진우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워졌다. 위협적으로 변했다. 수진은 두려웠다. 하지만 참았다. 계획대로 해야 했다. 진우가 다가왔다. 수진의 팔을 잡았다. 아프게. 그 순간 현주가 나타났다.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진우는 깜짝 놀라 수진을 놓았다. 현주를 봤다. 당황한 표정. 현주는 말했다. 다 녹화했다고. 이제 증거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진우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허탈하게 비꼬듯이. 그리고 말했다. 증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어차피 너희는 이길 수 없다고. 현주는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진우는 대답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뒤에 사람이 있다고. 강력한 사람이. 현주는 누구냐고 물었다. 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진우는 집을 나갔다. 문을 쾅 닫고. 현주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뒤에 사람? 누가 진우를 돕고 있는 거지? 그날 밤 현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 현주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진우의 공범은 누구일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밤 11시. 누가 이 시간에? 현주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현주는 당황했다. 어머님이 왜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들어왔다. 차 한잔 하자고. 현주는 어색하게 차를 내왔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현주야, 내가 요즘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안다. 현주는 놀라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진우를 조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증거를 모으고 다 알고 있다. 현주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웃었다. 내가 다 시켰으니까. 현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진우의 이중생활, 다른 여자들, 보험 사기, 모두 자신이 계획한 것이라고. 현주는 믿을 수 없었다. 왜 그런 짓을? 시어머니는 대답했다. 돈 때문이라고. 자신에게는 빚이 많다고. 진우의 아버지가 남긴 빚, 수십억. 그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진우를 이용했다고. 여자들과 결혼시키고 보험에 가입시키고 사고를 만들 계획이었다고. 현주는 소름이 돋았다. 사고? 무슨 사고?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교통사고, 자살, 뭐든 상관없다고. 어차피 보험금만 나오면 된다고. 현주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입을 틀어막았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현주도 수진도 결국 죽을 운명이라고. 이미 계획은 진행 중이라고. 현주는 떨렸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웃었다. 해봐라고. 증거가 있냐고. 모든 서류는 완벽하다고. 진우도 자신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현주는 절망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시어머니는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용히 죽으라고. 그럼 아이들은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현주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울었다. 소리 없이 격하게 울었다. 아이들을 위해 견뎌온 침묵이 결국 또 다른 칼날이 되어 자신의 등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현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수진의 아이도 지켜야 했다. 현주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모든 것을 말했다. 두 여자는 결심했다. 끝까지 싸우기로. 죽더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챕터 5. 진실을 향한 단서 발견. 다음 날 현주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진우의 이중생활, 보험 사기, 시어머니의 협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확실한 증거. 현주는 물었다. 어떤 증거냐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진우와 시어머니의 대화 녹음, 위조된 서류의 원본,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할 수 있다고. 시간만 주면. 변호사는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상대가 위험하다고.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고. 현주는 각오했다고 대답했다. 현주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수진과 함께. 우선 진우의 서재를 다시 뒤졌다. 더 철저하게. 숨겨진 곳까지 모두. 그리고 발견했다. 서랍 밑바닥에 붙어있던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엑셀 파일. 리스트였다. 여자들의 이름, 나이, 재산, 보험 가입 내역. 현주는 숨이 막혔다.
리스트에는 10명이 넘는 여자들이 있었다. 자신과 수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여자 옆에는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다. 진행 중, 완료, 대기. 완료라고 표시된 여자들 3명.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현주는 더 파일을 열었다. 신문 기사 스크랩. 3년 전 교통사고 사망. 2년 전 자살. 1년 전 익사 사고. 현주는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들 모두 진우의 희생자들이었다. 현주는 USB를 복사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놀랐다. 이건 충분한 증거라고 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주는 아직이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증거도 필요하다고. 배후까지 잡아야 한다고. 현주는 시어머니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몰래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어딘가로 갔다. 강남의 한 빌딩. 현주는 뒤따라갔다.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시어머니는 7층에서 내렸다. 현주도 내렸다. 멀찍이 따라갔다. 시어머니는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에는 대한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다. 현주는 잠시 기다렸다. 30분 후 시어머니가 나왔다. 서류 봉투를 들고. 시어머니가 떠난 후 현주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접수 직원에게 물었다. 방금 나간 분이 무슨 상담을 했냐고.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현주는 사정했다. 자신이 그분의 며느리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유언장 작성이라고. 그리고 보험 관련 상담이라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유언장? 시어머니의 유언장? 현주는 더 조사했다. 시어머니의 재산 내역을 알아봤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시어머니는 빚이 없었다. 오히려 재산이 많았다.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 현주는 혼란스러웠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빚이 없다고. 현주는 진우의 아버지에 대해 조사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사인은 심장마비. 그런데 이상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었다. 20억. 수익자는 시어머니. 현주는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인 것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의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더 많은 돈을 원했다. 그래서 진우를 이용해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 현주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USB, 서류, 금전 거래 내역, 보험 가입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 진우와 시어머니의 대화 녹음. 현주는 계획을 세웠다. 수진과 함께. 다음 주 목요일 시어머니가 다시 법률사무소에 간 날. 현주는 시어머니의 집에 잠입했다. 진우도 그곳에 와 있었다. 모자가 대화하고 있었다. 현주는 창문 밖에서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들었다. 진우가 말했다. 현주를 언제 처리하냐고.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다음 달이라고. 교통사고로 만들겠다고. 이미 사람을 고용했다고. 진우가 물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말했다. 출산 후라고. 아기 낳고 나서 처리하겠다고.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미겠다고.
현주는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녹음을 계속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이번만 하고 그만두자고. 너무 위험하다고. 진우가 웃었다. 마지막이라고. 이번에 10억 벌고 해외로 도망가자고. 두 사람은 계속 대화했다. 과거의 범죄들, 앞으로의 계획, 도피 방법. 현주는 모든 것을 녹음했다. 30분. 그리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현주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변호사는 놀라워했다. 충분하다고.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주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다. 진우와 시어머니를 직접 대면하고 싶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현주는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 대결. 그리고 그 대결에서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챕터 6. 충격적인 이중 반전의 폭로. 현주는 진우와 시어머니를 한자리에 불렀다. 시어머니의 집. 거실.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진우, 시어머니, 현주, 수진. 진우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왜 수진이 여기 있냐고 물었다. 현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끝이라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진우는 비웃었다. 뭘 안다는 거냐고. 현주는 USB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과거의 피해자들, 보험 사기, 살인 계획.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했다. 증거?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현주는 녹음 파일도 재생했다. 진우와 시어머니의 대화. 현주와 수진을 죽이겠다는 계획. 녹음이 끝났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표정이 없었다. 현주는 말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곧 여기로 올 거라고. 그때 시어머니가 웃기 시작했다. 갑자기 크게. 현주는 당황했다. 왜 웃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박수를 쳤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고. 현주는 물었다. 뭘 모르냐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진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현주와 수진은 동시에 시어머니를 봤다. 무슨 뜻이냐고. 시어머니는 설명했다. 30년 전 자신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게 진우라고. 남편은 몰랐다고. 진우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키웠다고.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됐다고. DNA 검사를 했다고. 남편은 이혼하려 했다고. 재산도 한 푼 안 주려고 했다고. 그래서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현주는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진우에게도 진실을 말했다고.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고 제안했다고. 진우는 처음엔 거부했다고.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고. 빚도 있었고 생활도 어려웠다고. 그래서 결국 동의했다고. 어머니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현주는 진우를 봤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우는 피해자라고. 자신에게 조종당한 피해자라고.
현주는 믿을 수 없었다. 피해자? 진우가? 그때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우는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도 빠져나오고 싶었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어머니가 협박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걸 진우 혼자 한 것처럼 꾸미겠다고. 증거도 다 있다고. 진우는 무서웠다고.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계속 어머니 말을 따랐다고. 현주는 혼란스러웠다. 진우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이 소리쳤다. 거짓말이라고. 진우도 똑같은 가해자라고.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고 죽이려 했다고. 진우는 수진을 봤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수진은 울었다. 거짓말이라고. 사랑이 아니라고.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점점 진짜 사랑하게 됐다고. 수진도 현주도. 현주는 웃었다. 허탈하게. 사랑?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고? 진우는 말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진심이라고. 자신도 괴로웠다고. 두 여자 모두 소중했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경찰에게 문을 열어줬다. 경찰이 들어왔다. 영장을 보여줬다. 시어머니와 진우를 체포하러 왔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손목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현주야, 너는 이겼어. 시어머니는 웃었다. 그리고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현주와 수지는 그 자리에 남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모든 게 끝났다. 진우와 시어머니는 체포됐다. 증거도 충분하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왜일까? 현주는 개운하지 않았다. 무언가 빠진 것 같았다. 챕터 7. 오해 해소와 화해. 재판이 시작됐다. 진우와 시어머니는 법정에 섰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USB, 녹음 파일, 보험 서류, 과거 피해자들의 기록. 변호사는 변론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진우는 징역 15년, 시어머니는 징역 25년. 재판이 끝났다. 현주와 수지는 법원을 나섰다. 모든 게 끝났다. 정의가 실현됐다. 하지만 현주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이들 생각 때문이었다. 지민이와 준서는 아빠가 감옥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왜냐고 물었다. 현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진우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현주와 수진에게. 현주는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진우의 고백이 적혀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심이었다고. 현주를 사랑했다고. 수진도 사랑했다고. 아이들도 사랑한다고.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아이들은 잘 부탁한다고. 현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동정심. 수진도 같은 편지를 받았다. 수진은 편지를 찢어버렸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주워 모았다. 그리고 울었다. 두 여자는 만났다. 카페에서. 오랜 침묵 끝에 수진이 말했다. 자신은 진우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고. 현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수진은 말했다. 자신의 아기가 곧 태어난다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고민이라고. 현주는 물었다. 진우의 성을 쓸 거냐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성을 쓰겠다고.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현주는 제안했다.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수진은 놀라 현주를 봤다. 왜 그러냐고. 자신은 남편을 빼앗으려 한 여자인데.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수진도 피해자라고. 오히려 수진이 더 불쌍하다고. 임신까지 했는데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수진은 울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상처 입은 영혼끼리는 진실로 이어질 수 있었다. 2개월 후 수진이 아기를 낳았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현주는 병원에 달려갔다. 꽃다발을 들고. 수진은 아기를 안고 미소 지었다. 현주는 아기를 봤다. 작고 예쁜 아기. 진우를 닮았다. 현주는 말했다. 예쁘다고. 정말 예쁘다고. 수진은 물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현주는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희망이라고 짓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고. 희망이라고. 현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말했다. 동생이 생겼다고. 작은 아기. 지민이와 준서는 신기해했다. 어디 있냐고 물었다. 현주는 설명했다. 다른 엄마가 낳았지만 우리 가족이라고. 함께 키울 거라고.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현주는 아이들을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자유롭다고. 현주와 수지는 자주 만났다. 아이들을 함께 키웠다. 서로 의지했다. 두 여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동지였다. 친구였다. 그리고 가족이었다. 1년이 지났다. 수지는 현주의 집 근처로 이사했다. 아이들은 함께 놀았다. 지민이와 준서는 희망이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다. 어느 날 저녁 현주는 진우에게서 또 편지를 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 진우는 썼다. 현주와 수진이 화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다니 다행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고백하고 싶다고. 현주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진우는 썼다. 어머니가 모든 것의 배후라고 했지만 사실 자신도 공범이었다고. 자신도 욕심이 있었다고. 돈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현주와 수진을 만나면서 변했다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고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현주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수진도 아이들도. 현주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다. 진우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할 필요가 있을까? 현주는 결론을 내렸다. 용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다고. 그냥 있겠다고. 앞으로만 보겠다고. 현주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수진도 함께 있었다. 현주는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고통을 함께 견딘 사람들. 그날 저녁 5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현주, 수진, 지민이, 준서, 희망이. 웃음이 가득한 식탁이었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현주는 생각했다. 사랑은 속일 수 있지만 삶은 속일 수 없다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남는 것은 인간의 용기뿐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용기를 냈다. 끝까지 싸웠다. 아이들을 지켰다. 진실을 밝혔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3년이 지났다. 현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진과 함께. 두 사람이 공동 대표였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 두 여자가 함께 지은 이름이었다. 카페는 잘 됐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왔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다. 저 두 여자가 한 남자를 공유했던 여자들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됐다. 두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용기 있는지. 지민이는 이제 중학생이었다. 준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희망이는 4살이 됐다. 세 아이는 형제처럼 자랐다. 서로 아끼고 보살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5년이 더 지났다. 희망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지민이는 고등학생이 됐다. 준서는 중학생이 됐다. 카페는 더 번창했다. 두 번째 지점을 열었다. 현주와 수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두 여자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다. 매일 함께 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민이가 어느 날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나와요? 현주는 계산했다. 진우는 15년형을 받았다. 모범수로 감형받으면 12년쯤 후에 나올 것이다. 현주는 대답했다. 아직 한참 남았다고. 희망이가 중학생이 될 때쯤이라고.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나오면 만날 거예요? 현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내가 원한다면. 준서가 말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아빠니까. 현주는 아이들을 안았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다. 챕터 8. 성찰과 새로운 시작. 12년이 지났다. 진우가 출소했다. 모범수로 형기를 3년 단축받아 12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현주는 이제 50대 중반이었다. 수지는 40대 후반. 희망이는 13살 중학생이 됐다. 지민이는 23살로 대학을 졸업했고 준서는 21살 대학생이었다. 진우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셨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60대가 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출소 후 진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갈 곳이 없었다. 가족도 집도 없었다.
진우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과자를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진우는 겨우 청소 일을 구했다. 건물 청소.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임금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는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다.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였다. 현주와 수진이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진우는 한참을 서서 지켜봤다. 두 여자는 웃고 있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만들고 행복해 보였다. 진우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려 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현주가 나왔다. 쓰레기를 버리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현주는 얼어붙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참의 침묵.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 나왔냐고. 진우는 대답했다. 한 달 전이라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어디 사냐고. 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근처 고시원이라고. 현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안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진우는 놀랐다. 괜찮냐고 물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고.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고. 진우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진우를 봤다. 잠시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해졌다. 현주는 진우에게 커피를 내왔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고. 수진도 말했다. 용서는 못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진우는 눈물이 났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현주는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진우는 대답했다. 조용히 살겠다고.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속죄하며 살겠다고. 두 사람과 아이들에게 피해주지 않겠다고. 현주는 생각했다. 그리고 제안했다. 이 카페에서 일하는 건 어떠냐고. 설거지라도 하면서. 진우는 놀라 현주를 봤다. 정말이냐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 조건이 있다고. 아이들 앞에는 함부로 나타나지 말라고. 아이들은 이미 아빠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겠다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진우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설거지, 청소, 심부름. 묵묵히 일했다. 손님들은 진우를 봤다.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그 사기꾼이라고. 두 여자를 속인 남자라고. 하지만 현주와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진우는 성실하게 일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했다. 어느 날 저녁 폐점 후 세 사람이 카페에 남아 있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은 잘 지내냐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낸다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다고. 진우는 웃었다.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수진이 물었다. 희망이 보고 싶지 않냐고. 자기 아들인데.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보고 싶다고. 하지만 볼 자격이 없다고. 자신은 아빠가 아니라고. 그냥 죄인일 뿐이라고. 수지는 눈물이 났다. 진우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현주는 말했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진실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아이들이 더 크면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다고. 평생이라도 기다리겠다고. 6개월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현주는 지민이와 준서를 카페로 데려갔다. 폐점 후 진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현주는 진우를 불렀다. 진우가 돌아봤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다. 얼어붙었다. 현주는 말했다.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고 했다고. 진우는 눈물이 났다. 천천히 다가왔다.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지민이가 물었다. 아빠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자신이 아빠라고. 하지만 자격 없는 아빠라고. 준서가 물었다. 왜 우리 떠나셨어요? 진우는 대답했다.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엄마와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민이가 물었다. 지금은 돌아올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멀리서라도 너희들을 지켜보겠다고. 평생. 지민이와 준서는 아빠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안았다. 진우는 아이들을 안으며 울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현주도 울었다. 수진도 함께 있었고 수진도 울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가끔 진우를 만났다. 카페에서 짧게 조심스럽게. 진우는 아빠가 아니라 삼촌처럼 대했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1년이 더 지났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희망이를 카페로 데려왔다. 희망이는 이제 14살 중학생이었다. 희망이는 진우를 처음 봤다. 수진이 설명했다. 저분이 내 아빠라고. 하지만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래도 널 사랑한다고. 희망이는 진우를 바라봤다. 낯선 사람.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사람. 희망이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물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진우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안녕 희망아.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희망이가 말했다. 엄마들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잘못하신 거.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사신다고.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희망이도 울었다. 수진도 현주도 울었다. 그날 이후 희망이도 가끔 진우를 만났다. 지민이 준서와 함께. 새 아이는 진우를 아빠가 아니라 그냥 진우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5년이 더 지났다. 현주는 60대가 됐다. 수지는 50대 중반. 진우는 70대가 됐다. 카페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다. 이제는 지민이가 물려받아 운영했다. 준서는 변호사가 됐다. 희망이는 대학생이 됐다. 진우는 은퇴했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현주와 수진이 주말마다 찾아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진우가 말했다. 자신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늙도록 살 줄 몰랐다고. 모두 두 사람 덕분이라고. 현주는 웃었다. 자신들도 행복하다고. 진우를 용서한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후회 없다고. 진우가 물었다. 왜 자신을 용서했냐고.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현주는 대답했다. 처음엔 용서가 아니었다고. 그냥 미워하기 싫었다고. 미움은 자신을 갉아먹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 수진도 말했다. 맞다고. 용서하고 나니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게 됐다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도 배웠다고.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용서가 뭔지.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진우가 말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다르게 살고 싶다고.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현주는 웃었다. 다시 태어나도 또 만날 거냐고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번엔 올바르게 사랑하고 싶다고. 수진이 말했다. 올바른 사랑이 뭔데요? 진우는 대답했다. 거짓 없는 사랑. 욕심 없는 사랑. 희생할 수 있는 사랑.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세 사람은 평온했다. 현주는 생각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거짓이고, 때로는 배신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가치 있다고. 용서할 가치가 있고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현주는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다. 천천히 편안하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사랑은 속일 수 있지만 삶은 속일 수 없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남는 것은 인간의 용기와 선택뿐이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함께 고통받은 사람과 손잡을 수 있습니까? 과거를 버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까?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용기의 힘입니다. 현주와 수진은 선택했습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복수 대신 화해를, 절망 대신 희망을.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